두 번째 주제 이제 정량 뇌파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델타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세타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해요. 다음 시간은 알파 오실레이션, 그 다음에는 베타 오실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 오실레이션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나 뇌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제 이것 중에 너무 다양하고 이제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저희가 정량 뇌파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어떤 내용들만 좀 뽑아서 핵심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브레인 안에 있는 오실레이션은 이런 여러 가지 서킷리,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네트워크가 이제 이 살라무스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코르티코 살라모트의 이런 서킷이 굉장히 큰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히포캠퍼스에도 또 이제 베이잘 간격이나 세레벨름이나 이런 데도 다양한 어떤 서킷이 존재하고 저 서킷에 따라서 어떤 특정 프리퀀시의 오실레이션이 제너레이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타 오실레이션 그러면은 이제 이 콘텍스하고 살라무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오실레이션과 또 이제 이 세타 오실레이션은 이 히포캠퍼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유명한 오실레이션이 이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좀 한번 알아보게 된다면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세타 오실레이션이면 한 이쯤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델타, 세타, 베타, 감마, 알파 이런 정도의 오실레이션이 이제 맨 처음에 한스 버거에 의해서 알려지고 굉장히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감마 또 이제 울트라 패스트 이런 오실레이션부터 굉장히 슬로우한 오실레이션까지 이 굉장히 넓은 영역의 범위를 다 포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킷 이런 정도의 레벨이 감마 오실레이션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오실레이션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서킷이나 네트워크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더 느린 어떤 오실레이션, 세타파라든지 델타파라든지 이런 오실레이션이 저런 영역에서 작동이 되는 브레인 액티비티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오실레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세타 웨이브를 정리를 해보면은 세타 웨이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 약간 서로 이제 인디펜던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의 오실레이션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포캄팔 세타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히포캄팔 세타 리듬이라는 거는 약간은 이제 이 세타 레인지 중에는 약간은 프리퀀시가 조금 더 높은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디얼 세타 에어리아에 들어오는 어떤 인풋에 의해서 자, 메디얼 세타 에어리아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누클레우스들이 많이 누클레우스 어컨덴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누클레우스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뉴로모듈레이터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뉴로모듈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기능을 하는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히포캠팔 세타 리듬은 브레인 스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메디안 세타 에어리어 그래서 히포캠퍼스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파이버들에 의해서 모듈레이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포캠팔 세타 리듬을 이야기할 때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리드믹 슬로우 액티비티라고 하는 RSA라고 하는 것과 라지 일레귤러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래서 히포캠퍼스에서 세타 리듬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 라지 일레귤러 액티비티에서 리드믹 슬로우 액티비티로 어떤 페이스가 전환이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히포캠팔 세타 리듬은 어떤 브레인의 어떤 액티브한 액티비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모리 포메이션이라든지
처음에 많이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된 거는 이제 모터 무브먼트였고요. 뭐 멘탈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래서 왜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있고 이제 테스트 포지티브 네트워크 있고 이렇게 크게 브레인에 어떤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 히포캠팔 센터 액티비티는 약간 테스트 포지티브 네트워크에 좀 가까워. 뭔가 뇌가 어떤 멘탈 액티비티를 보일 때 주로 활성화되는 계통의 센터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아주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왜냐하면 레스팅 스테이트, 이제 센터 액티비티에 좀 더 그런 걸 측정을 하고 거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포캠팔 센터 리듬은 굉장히 유명해서요. 이것만 뭐 굉장히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콜티컬 센터 리듬. 이 콜티컬 센터 리듬이라는 게 4에서 7Hz 약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시컬한 이제 이 센터 레인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영 칠드런에서 프리퀀트하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뭐 메디테이션 또는 드라우지, 히프노틱, 슬립 스테이트와 좀 관련이 되어 있고 브레인의 패솔로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바로 이거죠, 그죠? 저희가 QEEG를 통해서 뭔가 측정하고 뭔가 알아내는 이 브레인의 리듬은 이 콜티컬 센터 리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은 성질이 좀 다른 어떤 센터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드믹 슬로우 액티비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리드믹하게 센터 액티비티가 이렇게 보이는 이 일레귤라, 이제 라지 일레귤라 액티비티라는 거는 이렇게 좀 일레귤라하게 되는 걸로. 그래서 히포캠퍼스에서 액티비티 이런 센터 오실레이션을 컨트롤을 싹 하게 될 때에는 이런 리드믹 슬로우 액티비티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게 이제 그거랑 이제 비교될 수 있는 뇌파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히포캠퍼스에서 컨트롤하는 센터 액티비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콜티컬 센터 액티비티인데, 이 콜티컬 센터 리듬이 왜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하이포테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라모 콜티컬 디스리드미아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현상인데요. 그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살라모 콜티컬 시스템의 액티비티 모드에 의해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특징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텍스는 혼자 단독으로는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 살라무스와 항상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콘텍스라고 놓고 이쪽을 살라무스라고 놓고 본다면 이 사이에 릴레이 뉴클레우스라는 게 릴레이 뉴클레우스 거쳐가는 그래서 이런 이제 릴레이 뉴클레우스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라무스와 콘텍스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릴레이 뉴클레우스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이 토닉 액티비티를 보이느냐 또는 버스트 액티비티, 오실레이터리 버스트 액티비티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브레인에서 측정이 되는 브레인 웨이브 오실레이션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콜텍스의 액티비티가 떨어지면서 이 살라모 콜티컬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게 되면은 버스트 오실레이터 액티비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프리퀀시가 거의 세타 레인지에 이제 해당이 되는 슬로우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슬립 스테이지가 점점 이제 스테이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슬로우 웨이브 슬립으로 가까워질수록 세타하고 델타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슬립 때 이 콜티컬 액티비티에 의해서 액티비티 저하에 의해서 이 버스트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가 않고
콜티컬 액티비티가 굉장히 이제 잘 살아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 릴레이 뉴클레스 시스템이 이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면서 토닉 액티비티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슬로우 웨이브의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레스팅 스테이트일 때, 깨어있을 때는 이런 세타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일어나서는 사실 안 되는 거고요. 잠을 자게 되면은 세타 오실레이션이라는 거는 많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정량 래퍼에서 관찰이 되는 거는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타 액티비티가 많아진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패솔로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거고, 이게 패솔로직한 거고, 이 어떤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아, 이게 깨어있는데도 이 콜텍스 액티비티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세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질환에서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콜텍스 액티비티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세타파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살라모콜티컬 시스템의 이 액티비티 모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살라모콜티컬 디스리드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라모콜티컬 디스리드미아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티나이투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에필랩시도 이런 거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스키조프레니아, 디프레션, ADHD, OCD 전부 다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살라모콜티컬 디스리드미아라고 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 거냐?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여기 피라미달 셀, 이 위에가 콜텍스예요. 여기가 콜텍스. 이 부분이 콜텍스고요. 콜텍스고 이쪽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여기 릴레이 누클레우스, 맨 밑에가 살라무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라무스에 어떤 파이버들은 콜티컬 레이어 이제 4에 가서 콜텍스 레이어 4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결이 있고요. 또 어떤 살라무스에 있는 이런 이제 non-specific 누클레아이는 레이어 1에 가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 살라무스로 들어오는 인풋이 이 인풋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보시면 이 피라미달 셀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피라미달 셀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달 셀에서 들어오는 인풋도 그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될 거고 여기로 들어오는 인풋이 만약에 약해지면은 디어프런트가 되거나 혹은 이니비션이 되거나 이 살라무스에 있는 뉴런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서 인터뉴런을 이니비션하는 게 풀릴 거다. 그러면 이제 인터뉴런의 이니비션이 풀리니까 이쪽에서는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러면서 하이 프리퀀시의 이제 엣지 이펙트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런 현상이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에 이런 포지티브 심텀을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이쪽의 어떤 뉴런에 의해서 이 인터뉴런의 이런 역할 때문에 한쪽이 이제 포지티브 심텀을 만들어내는 이런 영향도 줄 거고 또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옆쪽에는 이제 이 세포와 이 세포 사이에 코헤어런스를 굉장히 올리는 이런 역할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살라모콜티컬 디스리드미아라고 하는 현상이 이 콜티컬 피라미달 셀이 너무나 약해져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브레인에 어떤 영역은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션 여기서 보면은 세타 리듬의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션을 보일 거고 어떤 부분은 엣지 이펙트에 의해서 감마 리듬을 막 보일 거고 또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하고의 코헤런스가 증가가 될 거다 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모콜티컬 디스리드미아라고 하는 현상이 아까 이제 보인 그런
액티비티 모드의 어떤 체인지가 잘못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패솔로지컬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살라모 코티칼 디스리드미아라고 하는 패솔로지가 일어났을 때 브레인 안에서 겪게 되는 거는 세타 리듬이 많아지고 또 하이 프리퀀시의 감마 리듬도 많아지고 또 코헤런스도 증가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정량 뇌파나 이런 데서 보고 그러면은 상당히 유사한 현상들이 많이 관찰이 돼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정량 뇌파의 그림에서도 대부분 보면은 세타 오실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코헤런스가 확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 하이렌터파가 그죠?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브레인의 어떤 패솔로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너무 확대했더니 좀 그런데 이거는 티나이투스가 일어나는 살라모 코티칼 디스리디미아라고 하는 현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콜텍스고 이게 살라무스하고 서킷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에어리어는 이게 레스트 상태일 때 노멀 액티비티를 보이기도 하고, 디어퍼런트 리전은 델타나 세타 액티비티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엣지 이펙트에 의해서 감마 오실레이션이 많아지는 이런 이펙트를 보이기도 하고, 이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콜텍스하고 살라무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티나이투스는 이 감마 액티비티, 엣지 이펙트 때문에 티나이투스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나이투스의 치료 방법 중에 코톰인가? 콜텍스를 이렇게 그 살라메톰인가? 맨날 헷갈리는데 그래서 살라모스하고 이 콜텍스 사이의 연결을 끊어주는 이런 수술을 합니다.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살라모 코티칼 디스리디미아라고 하는 현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릴레이션십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엣지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국 티나이투스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식의 이제 치료 방법을 뉴로서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티나이투스의 수술적인 요법 그러면은 이 살라모스를 잘라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베이직한 메커니즘은 이 살라모 코티칼 디스리디미아라는 현상이 관련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네이처 리뷰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결국 똑같은 내용이에요. 살라무스하고 콜텍스 사이에 이런 어떤 서킷트리가 있는데 이런 서킷 사이에 OCD 같은 경우에는 뭐 FC, 안티리어 싱귤레이트,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런 곳에 이제 패솔로지가 관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살라무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게 살라모 코티칼 디스리디미아가 그런데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제 패솔로지 컨디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브레인 펑션에 문제가 생기면은 세타 오실레이션이 이제 증가하게 되느냐를 설명하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는 이런 원리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량 뇌파를 측정할 때는 레스팅 스테이트 브레인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레스팅 스테이트 브레인 펑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하루 24시간에 뇌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렘 슬립인 경우도 있고 슬로우 웨이브 슬립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깨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거나 이 네 가지 모드 중에 한 가지 모드를 저희가 취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델타 오실레이션 때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렘 슬립 때는 히포캠팔 세타 리듬이 세타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이 슬로우 웨이브 때는 뭐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웨이크 때 우리가 주로 이제 QEG를 측정하게 되는 이 웨이크 때 태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히포캠팔 세타 리듬이
제너레이션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을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무브먼트를 한다든지 멘탈 내비게이션 한다든지 어떤 뭐 메모리 작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이제 태스크 네거티브 한 곳에서는 이 콜티컬 세타 리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결국 이거는 살람 콜티컬 디스미디엄에 의해서 세타 오실레이션이 좀 많아지는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쪽에 있는 게 가만히 있을 때고요. 이쪽 옆에가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에 비해서 바이올린을 막 연주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파가 이 레스팅 스테이트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율을 보고 그러면은 베타하고 하이 베타파가 액티비티가 많아지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타파는 비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 비해서는 세타파가 올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베타 하이 베타파는 더 증가하고 델타하고 이제 세타파는 더 오히려 감소하는. 그래서 이제 히포캠팔 세타 리듬이라고 그러는 게 아주 이런 거를 뛰어넘을 만큼 큰 어떤 영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세타파를 이해하는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하나 갖고 와봤고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론탈 세타 액티비티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레스팅 스테이트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네거티브하게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세타파가 많이 증가되어 있으면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측정하는 레스팅 스테이트의 어떤 세타가 올라가 있다라고 그러는 게 결국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과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콜티컬 에어리어에 디스펑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콜티컬 에어리어에 디스펑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살람 콜티컬 디스미디미아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세타파도 많아지고, 그죠? 코리어런스도 증가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다 엮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세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조금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세타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세타파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베타파는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그래서 세타 베타 레이쇼가 많이 증가하는 이런 티피컬한 패턴을 보이고요. 동반돼서 이런 코리런스 증가까지도 같이 발생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세타가 올라가는 하이퍼 오라우절 패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오라우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 콘텍스가 이렇게 오라우절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콘텍스가 오라우절이 떨어져 있으면은 살람 콜티컬 디스리디미아라는 현상에 의해서 이 세타파가 많아지는, 코리런스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량면파에서 세타파가 올라간 게 이제 어떤 식의 의미를 갖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걸 조회를 해봐도 이거보다 조금 더 어떤 깊은 내용의 어떤 하이포테시스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이거를 보면서 다시 좀 찾아보고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다지 좋은 다른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5월 10일 날 다시 촬영을 한 2015년도 11월 달에 처음 측정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 만에 다시 측정을 한 그분의 옛날 랩하거든요. 디프레션 환자가 남자 28세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런스가 다 증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와서 이제 델타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델타파가 올라가 있는데, 그죠? 델타파가 올라가 있는데 같이 동시에 코리런스가 굉장히 증가가 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브레인의 이제 어떤 콜텍스의 상태가 액티비티 어떤 상태가 좀 떨어져 있는 거를 나타내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디프레션으로 계속 약물 치료하고 상담하고 꾸준히 한 1년 반 정도 팔로우 리포를 다시 찍었는데 그게 5월 10일 날에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까 먼저 번에랑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코헤런스를 한번 좀 보세요. 어떻게 됐었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알파 오실레이션이 조금 바뀐 거 여기 이제 델타 세타 이런 오실레이션들이 이전에 어땠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이랬었거든요. 델타파가 좀 많이 올라가고 알파파가 약하게 올라가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코헤런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죠? 코헤런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런 케이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1년 반 후에 다시 측정을 했더니 코헤런스는 조금 감소를 했어요. 아직도 좀 증가가 되어 있는 게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네, 거의 아주 심했던 거에서 조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코헤런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알파 오실레이션이 조금 올라가고 이게 이제 아이오픈에서는 델타 세타가 전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참 해석을 하기가 그죠? 두 가지가 다 좋아진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이거는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위에 이거는 더 좀 심해진 것 같고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양뇌파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되시는데요. 근데 저의 인터프리테이션은 일단은 이 친구가 브레인의 어떤 펑셔널한 스테이트는 이전보다는 좀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코헤런스가 감소된 걸로 봐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그동안 말을 좀 잘 들었는지 주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관계를 좀 넓히면서 브레인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액티비티 상태는 조금 나아졌는데 브레인의 이제 세타 델타 이런 불균형은 더 심해진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파 오실레이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알파 오실레이션에서 말씀드릴 텐데 알파파가 전지역에 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격려를 해줬어요. 격려를. 당신이 그래도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어떤 이제 가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브레인의 상태는 이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져가는 상태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당신의 전두엽은 좀 아직도 많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굉장히 오버로드가 있는지 굉장히 당신의 전두엽은 더 좀 지쳐 보인다. 당신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일들을 계속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두엽이 많이 좀 더 지치고 기운이 빠진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당신이 더 우울하고 최근에 더 기운도 더 안 나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언제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케이스로. 혹시 그냥 앞으로 없이 드는 생각인데 코헤런스하고 이제 파형 불균형을 봤을 때 두 가지가 이렇게 달리 나타나면 그냥 코헤런스가 뇌건 그 브레인의 펑션을 반영한다고 보면 왜 우리 당뇨병 환자에서도 지금 현재 글루코스 상태도 평가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그런 걸 평가할 때 HbA1c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기능 상태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평가를 할 때는 코헤런스가 조금 더 그런 듯하고 아니면 그리고 최근에 이런
뭐 수시간 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하루 이틀 고민을 하는 이런 뭐 급작스러운 사건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이 저런 위에 그 파형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도 뇌파를 그때 한번 그때 찍어봤는데 코헤런스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델타파가 전절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근데 코헤런스는 증가가 안 됐고 지난번에 그 델타파 얘기하셨을 때도 코헤런스는 이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델타파에서 빨간 게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정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언뜻 스치는데 전혀 그러니까 제 이제 경험상에 그야말로 순전히 제 경험상에서 나온 계속 이제 정면 뇌파를 보다 보니까 이 델타 오실레이션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코헤런스까지 같이 증가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심하더라. 그런 이제 조금 더 증상, 또 뇌기능의 저하가 좀 더 심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저는 거긴 아이 오픈하고 아이 클로즈가 이제 대개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차이가 나게 나오는 경우는 저는 이제 아티팩트 이게 눈을 많이 깜빡이고 전두엽을 막 보내는 데이터가 제대로 얻어지지 않으면은 조금 저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오픈하고 아이클로즈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저렇게 확 차이 나면 저는 아티팩트를 좀 의심을, 그러니까 근육 움직임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뇌파를 직접 보셔야죠. 실제로 가서 뇌파를 어떻게 찍혔는지 한번 좀 보고 정말 아이블링크 아티팩트가 얼마나 많이 좀 제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이 프로세싱이 정말 제대로 잘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제 경험에는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식의 컨셉을 가지고 계속 보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개념을 깨는 어떤 케이스들이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굉장히 정상적이고요. 한쪽은 아주 정상적이고 한쪽은 뭐가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아예 오픈은 완전 정상인데 아예 클로즈드만 굉장히 뭐 전두엽에서 델타 세타가 굉장히 많아진 경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그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예 오픈이나 클로즈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옛날에 궁금하고 와 이거 정형외과 진짜 쓰레기 아니야? 이게 가지고 대처 박사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됐어요. 왜 아이오픈, 아이클로즈가 이렇게 다 다르냐? 막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스페시픽하게 막 질문하면은 대처 박사도 사실은 잘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쨌든 아이오픈과 아이클로즈는 브레인에서 작동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둘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러면 아이클로즈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좀 자기도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한번 잘 관찰을 한번 해봐라. 결국 당신이 발견한 파가 당신이 치료를 하면서 점점 소실되고 없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면은 그거는 그래도 어떤 의미 있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라도 이상이 나오면 일단은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놓고 보게 되면요. 좋았던 거는 그대로 좋고요. 안 좋았던 것만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처음 발견했다 그러면은 뇌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뇌파를 봤을 때 충분히 아이블링킹 아티팩트가 제거가 됐는데도 그렇다? 그러면은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원전번에는 좀 비슷했었어요, 그죠? 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전기력 이런 이제 액티비티 저하나 이런 게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은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제가 뭔가 뭐 굉장히 뭐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죠? 저희 어떤 경험이 간접 경험이 되면서 점점 정렬 래퍼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데 좀 더 노하우가 쌓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 케이스는 스키조프레니아, 스키조프레니아. 이 친구도 굉장히 한 1년 반 이상, 2015년도 9월 달에 처음에 이제 왔던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도 이제 세타파이 올라가긴 했었고요. 네, 델타파가 올라간 게 조금 더 주가 된. 이쪽에서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없고, 이렇게 베타, 하이베타파가 올라가는 것만 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종잡기 좀 어려운. 근데 이게 아이 크로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았을 때 이제 델타 세타가 그 전두 부위에서 강하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코헤런스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데, 스키조프레니아의 정렬 래퍼 파인딩 딱 그러면은 이 델타 세타 올라가고 델타 감소하고 코헤런스 증가하고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국립공주병원에서 뇌파 처음에 많이 찍을 때도 이게 정말 진단적인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단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불량병 환자 뇌파 찍는다 그러면은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사람 이런 거 올라가지 않았네? 이 사람 정신불량병 아닌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었는데 그날이 뭐냐? 5월 8일날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면은 이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델타 여기 델타가 이쪽에서도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이제 베타 하이베타파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약하게 그냥 더 증가됐다고 봐야 되나? 요거 정도는 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다시 먼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번에 이랬었는데 그렇죠? 이때는 여기 델타 이거는 올라가지 않았었고 이쪽도 베타는 괜찮았었는데 이쪽에만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이 클로즈드만 주로 이런 패턴들이 보였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 오픈까지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확실히 좀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어떻게 좀 멈춰줄 수 없을까? 더 고용량의 어떤 메디케이션을 계속 또 끌고 나가야 되냐. 지금 그게 조금 올렸더니 또 싹 없어져가지고 자기 괜찮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스피드백이에요, 진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좀 질문이 이게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코헤런스보다는 시메트리 FP1 쪽이 굉장히 세타에서 주를 이루고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요. 이 환자 실제 증상하고 자운의 정주역 오종 불균형하고 있어요. 그거랑 좀 관련해서 실제 이 친구가 안 좋아졌을 때 증상은 약간 자꾸만 남이 나를 이렇게 자꾸만 쳐다보고 나를 비웃고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항상 남이 나를 계속 비웃고 밖에는 안 나가려고 하고 막 무서워하고 잘 다니는데도 안 가려고 하고 싫다고 하고 불안해하면서 남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의심하고 막 이런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 이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났다가 약을 또 올리면은 싹 없어지고 하루실레이션이나 이런 게 아주 두드러지거나 이러진 않은데 이제 레퍼런셜 디루전이 좀 심해지는 이런 타입이에요.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탁 TCS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DCS를 한번 이 친구도 아직 DCS는 안 한 친구인데 그래서 만약에 오디토리 하루실레이션이 여기 있으면은 한번
DCS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전기력을 좀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그죠? 이게 조금 올라가긴 한데, 이 전기력을 조금 이제, 전기력 부분에다가 에너드를 놓고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프로토콜을, 여기 베타도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력 쪽에다가 그런 프로토콜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에 오면 한번 검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24세, 디프레션의 이제 게임 에디션 환자인데요. 3월달에 오고, 이제 8월달에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뭐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서 무슨 그 갈비집인가 뭔가 해요. 근데 갈비집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자기는 갈비집을 물려받으면 된다? 나는 놀면 돼. 게임만 하는. 네, 지금 24살인데 학교도 안 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이런 친구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왔는데 이렇게 이제 델타파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콜리언스도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에서 좀 특징적으로 본 게 이 뒷부분에 이렇게 이런 패턴들을 가끔 봐요. 뒷부분에.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앞쪽 머리하고 뒤쪽 머리가 브레인에 이 뇌파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앞쪽의 머리만 주로 많이 쓰는. 그래서 주로 많이 관찰이 되는 게 뭐 애딕션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전기업에 대한 그 활동 이런 게 디펜던트 하면은 주변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별로 없어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뭐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다 무감각해지면서 주변에 관심이 없어지는 자기만의 세계에 확 빠져버리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딱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주변에 이제 엄마가 뭐 걱정을 하는지 뭐 하는지 주변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게임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면 굉장히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이 DCS가 앞쪽에다가 이니비션을 하고요. 뒷부분에다가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면은, 그죠? 생각이 많은 거는 좀 줄어들고, 센서리가 좀 약한 거는 좀 보강이 돼도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그 명상 치료를 딱 놓고 봤더니, 그게 완전히 센서리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센서리 집중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먹을 거 조금 갖다 놓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조금 먹어보고, 막 이런. 네. 근데 그러면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치료하고 이게 이런 게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쭉 치료를 하면서 5월 8일날 2달 정도 후에 찍었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는 나이크로스 때 코헤런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코헤런스가 상당히 증가가 되면서 데이터 오실레이션이 이 밑에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까 보였던 이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이거는 세타파의 뒤쪽의 감소가 좀 없어졌습니다. 이쪽은 아직 조금 베타파나 이런 거 조금 남아있긴 한데 앞부분을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랬었거든요. 토레런스가 별로 높지 않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 패턴이 2달 정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많이 저하됐던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토레런스가 증가가 되고 집에서 어머님은 조금은 좋아해요. 그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뭐 걱정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도 좀 하고 관심도 좀 보이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런 것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넬파 케이스를 계속 보게 되시면은 눈여겨서 한번 좀 보세요. 이 뒷부분만 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걸 확 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제 팔로우를 해서 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케이스예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2월 3일날 찍고 한 달 만에 너무 빨리 찍어서 더 나빠졌다. 이게 정말 나빠진 거냐 아니면 이제 좋아지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나빠진 거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 찍었던 건 커리어스는 많이 이제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 전지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파레토 템포럴 에어리어인데 파레토라고 템포럴 쪽이 이렇게 양쪽이 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특이하다. 이거 보면은 이제 세타 메타 레이셔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이퍼로저 타입이 맞다. 하이퍼로저 타입인데 뭔가 콘텍스트 디스펑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라운저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살라모 코티컬 디스미디움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세타 올라가고 베타 올라가고 엣지 이펙트. 근데 콜리어스 증가만 없어요. 콜리어스 증가만 없는. 이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타 베타 레이션은 이제 많이 올라가 있어서 하이퍼로저 타입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우리 DCS 하자. 이 친구는 약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요. DCS만. 그래서 제가 DCS를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먼저 했습니다. 레프트 에너드, 라이트 캐소드. 그렇게 해서 이제 금방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월 6일 날 한 달 뒤에 봤더니 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콜리어스도 많이 증가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앞에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랬던 게 콜리어스 증가도 없고 뭐 이런 데도 한 이런 정도였는데 근데 한 달, DCS 한 달 치료한 후에 이렇게.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아이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 부모한테 계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DCS 받은 첫째 날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때 이거 이렇게 달라지나? 굉장히 얌전해졌대요, 굉장히. 그리고 학교에서 집중도 잘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DCS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얘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날 너무 기복이 큰 그런 어떤 날은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얘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풀 때 몇 개를 건너뛰고요. 아예 못 봤대 문제를. 그러니까 1번 풀고 3번을 푼 거예요. 2번을 못 봤다 그러고. 그게 몇 개를 건너뛰고 또 일찍 먼저 다른 애들보다 더 일찍 막 풀어버리고 자기 다 풀었다고 내고 나왔대요. 근데 이런 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보이지 않았던 거라서 그래서 성적이 비슷하거나 더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 찍었을 때, 이때 찍었을 때. 그래서 저도 좀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불안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케이스를 올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일찍 찍었다. 조금 더 이제 경과를 조금 더 보면은 점점 나아지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5월 1일 날 다시 와서. 그래서 제가 5월 1일 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런 상태가 5월 1일 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델타, 세타. 그때 여기 아까 양옆에 파레토 템포럴 에어리어 이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왼쪽 있는데, 왼쪽 있는데, 그 전벽 부분도 좀 남아있고, 하이베타도 있고, 코헤런스도 좀 비슷하고. 근데 이 밑에 쪽에서 이 비율을 보고 그러시면은 이 세타파가 조금씩 이전보다는 줄어들고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처음부터 해서 시리즈로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랬다가 여기 이렇게
이게 되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좀 나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베타파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타파가 위에서는 아직 좀 남아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서 여기 밑에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이제 아이가 성적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막 성적이 그래서 얘를 가리키는 과외 선생님하고 학원? 네, 학원 선생님이 얘가 요즘 집중력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박차를 가해서 조금 더 DCS를 더 한번 끌어보자. 그래서 이 지금 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근데 굉장히 뜨문뜨문 왔어요. 자주 와서 좀 집중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5월 1일에 찍은 게 20번 하고 찍은 거거든요. 20번. 처음에 한 달 동안 10번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기간 동안 10번 이렇게 해서 20번 일단 케이스인데요. 제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는 얘를 잘 부모를 이야기해서 약을 좀 써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약은 아주 그냥 동요를 일으키셔가지고 약은 안 쓰고 DCS로만 계속 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위치는 안 바꿨어요? 위치를 바꿨어요. 위치를. 그래서 제가 이때 조금 충격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그 다음에 바꾼 게 이제 캐소드를 팔로 뺐어요. 캐소드를 팔로 빼고 전두엽만 에너드 모드로 바꿨습니다. 전두엽만 에너드. 그래서 이게 이니비션 시켰던 게 혹시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의 일반적인 그래서 캐소드를 뺀 게 DCS에서 달라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브레인 장비를 가지고 캐소드 하나를 팔로 빼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지금 케이블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한 선이 패치 2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일렉트로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에너드를 레프트, 라이트 다 붙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캐소드도 팔에다 빼실 수 있고 그 케이블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이지브레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거기 아마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다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케이스는 여기까지. 자, 아까 어픽션에 보면 세타웨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타 델타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갈 때는 뭐 사이트 오버랩 패턴이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세타가 이제 기능이 훅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에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세타 비율은 여기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타파가 이렇게 많이 좀 감소하긴 했는데 다른 어떤 웨이브들도 이렇게 동반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친구의 케이스를 보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 전대역 부분이 다. 그래서 브레인의 전체 액티베이션 상태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 파가 다 올라가고요. 아까 맨 처음에 그 바이올린 하는 거 보여드렸듯이 전반적인 액티비티 상태가 떨어지면은 여러 영역에서 다 이제 어떤 파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어딕션 환자의 세타파가 이렇게 이 부분이 좀 가장 심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만 단독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알파도 베타도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뒷부분이 뭔가 이 부분은 패솔로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 뒷부분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던 거고요. 부분이 아니더라도
세타나 델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의미가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타나 델타가 올라갔을 때는 매출익별 레그라든지 하이퍼 오르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델타나 세타가 이제 감사보다 많이 떨어진 경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델타와 세타는 이제 슬로우 웨이브라고 보통 말하는 컴포넌트인데 이게 떨어진 게 어떤 패스워지와 연관이 되는 거는 사실은 많은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떤 패스워지가 생겼을 때 이런 파들이 올라가지.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연구했던 논문인데 인터넷 어딕션을 조사를 했더니 완전히 브레인 펑션이 망가진 상태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뇌가 굉장히 폭삭하는 이런 상태를 봤더니 델타 세타가 감소하더라고요. 델타 세타가 의미 있게. 네. 그래서 이게 브레인 액티비티하고 좀 디펜던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뭔가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이 델타랑 세타의 슬로우 웨이브 비율은 감소하고. 그래서 글쎄 이제 델타와 세타 웨이브가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를 찾을 때는 이런 거 너무 뇌가 앵자이티나 뭐 이런 것도 높고 막 이래가지고 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델타나 세타 웨이브가 감소해 있나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지금 가만히 쉬라고 했는데 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게임하듯이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보였나?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델타 세타가 감소된 경우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레인이 지금 쉬지 못하고 너무나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인터프리테이션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경과를 조금 더 한 달이나 있다가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세타, 델타 저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관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프리테이션을 굳이 하지 않으시거나 이렇게 좀 미루거나 아니면 관찰해보거나 아니면 너무 의미를 두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경험상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11살짜리 ADHD 페이지 보면 아까 사장 코티노 디스리딩 회의에서 그 엣지 이펙트 얘기하셨고 그 로우 프리퀀시에 올라가는 거 얘기하셨고 코헤런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엣지 이펙트가 감마 파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하이베타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 이펙트가 잠깐 정도를 하셨는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하이베타 컴포넌트는 이게 35Hz까지예요. 35Hz까지. 그래서 아까 그 엣지 이펙트는 그 40Hz 감마. 40Hz 감마. 그래서 이게 그 브레인의 오실레이션 중에 40Hz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서울대 권주수 교수님이 그 40Hz 연구 많이 하고 그러셨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타난 엣지 이펙트는 이제 40Hz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그렇게 한 거예요. 35Hz하고 40Hz하고 아주 디스크리트하게 아주 딱 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실하게 그 근처에 액티비티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 하이베타 컴포넌트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사실 있는 거죠. 또 혹시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서 혹시 아웃 트리트먼트도 안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들을 찍고 뭐한 며칠 뒤에 일주일이나 찍었을 때 거의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안 되는 브레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뇌파 검사를 해 보면은 주로 이제 방송국에서 찾아올 때는 되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이내에 그래서 연거껏 찍거나 아니면 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찍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이제 물론 어떤 이제 측정하는 상태가 많이 달라지게 되면 제가 어저번에 그 줌바 이거 이제 뇌파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퍼티그가 확 증가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뇌파가 많이 몇 시간 뒤에 측정해도 바뀌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트가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많이 바뀌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자주 측정을 했을 때 별로 재미를 못 본 경우, 재미를 보지 못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뇌파를 찍어보자라고 계속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아까 뭐 델타 옵실레이션 이게 먼저 번에 저희가 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의 케이스가 아마 네, 이게 이제 여기에 바이올린을 했을 때 이게 그 댄스거든요. 이게 쉬었을 때 여기가 웨이트 트레이닝 했을 때 이게 이제 줌바 댄스를 했을 때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델타파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이 순서대로 했거든요. 쉴 때 찍고 가서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해서 막 하고 찍고 그래가지고 막 줌바 댄스 막 죽어나가고 찍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퍼티그 같아요. 퍼티그. 점점 신경세포들이 브레인의 어떤 상태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쉴 때 찍은 거예요. 쉴 때. 델타니 이때 이랬다가 액티비티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델타파가 조금씩 올라가는. 브로드 서플라이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상태가 비교한 상태가 틀리면은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짧게 찍어서는 아주 큰 변화를 관찰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았어요. 보통 저는 한 2-3개월 이상. 기본적으로 매개력이 떨어져 있는 베스트. 네, 이렇게 그죠? 좀 긴장했나? 그래서 자,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세타 오실레이션은 여기서 그럼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6월 달부터는 첫째 주 금요일 날로 다시 바뀌게 되고요. 그때는 오늘보다도 더 좀 재미있는 알파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